네,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강의가 저한테는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면 대상이 공개이기 때문에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전 같은 강의였다면 뭐 대학교 4학년 혹은 졸업반 이런 특정 층이 있어서 그 학생들에 맞게 좀 강의를 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좀 대상이 넓다 보니까 최대한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수와 함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실습을 할 때도 변수에 무엇을 담는다라고 했는데 변수는 자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라는 거를 뭔가 반찬을 만들어서 반찬을 담은 그릇을 냉장고에 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냉장고를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라는 거는 자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수는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구문들을 체계적으로 묶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을 이미 만들어 놓은 아까 str이나 diam, 뭐 ncol, nrow 뭐 이런 거를 썼을 때 이미 함수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거를 불러다가 입력값 자체를 넣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걸 다 함수로 짠 거죠. 그래서 뭐 자주 사용되는 것들을 같은 경우는 함수로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R에서는 책에서 제가 언급한 게 있지만 반올림 함수 자체가 0.5 자체를 반올림을 하면은 내림을 했나요? 그리고 아무튼 0.5 기준 자체가 반올림을 하면은 올려야 되는데 내림을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반올림 함수를 만들어서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수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전역 변수, 함수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사용돼서 전역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쉽고요. 또 함수 내에서 정의돼서 사용하는 지역 변수,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만 사용해서 지역 변수라고 불린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매개 변수 같은 경우는 함수에서 뭔가 함수의 인수에서 받아서 사용하는 변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까처럼 str 함수에 df를 넣는 것처럼 df를 함수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받는 그런 것들을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전역 변수가 전체적으로 코딩에서 살펴본다면은 전역 변수에다가 x에다 1을 넣고 y에다 2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z에다 3을 넣었습니다. 이걸 전역 변수라고 할 수 있고 함수에서 인수를 입력받았습니다. x라는 요게 이제 매개 변수로 다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출력될 때는 매개 변수가 출력되는, 그리고 이 지역 안에서 그러니까 밖에서도 사용이 됐지만 안에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y라는 ft라는 펑션 안에서 y라는 지역 변수에 x 곱하기 10을 넣었을 때는 요게 이제 y 자체가 지역 변수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함수를 쓰지 않고 x, y, z 값을 출력을 하게 되면은 1, 2, 3 처음 입력한 1, 2, 3이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반면에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그러니까 정의된 입력값을 넣었을 때는 출력값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x, y, z 값이 x가 1을 넣었고 1을 넣은 값에다 10을 곱해서 y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1, 10, 3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특정 값, 이것도 사실 앞에 거랑 같은데 다른 값을 입력을 해도 이거 앞에 x 같은 경우는 이미 x라는 변수의 값을 넣고 그걸 함수에 넣은 겁니다. 반면에 함수 자체에 바로 숫자를 넣어도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함수 밖에서 선언한 전역 변수의 값을 함수 안에서 또 바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쓰냐? 이렇게 화살표를 2개를 하면은 값이 바뀌게 되는데, 아까 이 앞장에서 x, y, z는 1, 2, 3 이렇게 그대로 출력된 반면에 지금 x, y, z를 불렀는데 값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 바뀐 이유 자체가 여기서 함수를 한번 여기서 호출을 한 다음에 그 다음 결과값을 뽑은 거기 때문에 이 값이 바뀐 겁니다. 이 코드 자체를 해석을 해보면 x에 3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y에도 3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함수를 만들어서 그냥 함수가 하는 일 자체는 그 x에 다시 1을 넣고 y에 다시 1을 넣고 그걸 출력해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돌렸을 때에는 값이 그대로 나왔지만 그래서 y에 저장을 했냐 이 값을 다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출력을 했을 때는 이 y값 자체가 1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밖에서 선언한 전역 변수의 값을 함수 안에서 바꿀 때는 이 화살표 두 개를 함수 안에서 쓴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함수 같은 경우는 기본 문법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수값 또는 인수 또는 값, 그리고 이 함수를 실행했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함수 본문, 그리고 그 다음에 계산 결과 반환값 혹은 또 프린트로 출력값, 이런 케이스로 출력값, 이런 값들을 넣어서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함수 하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네,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myfunction2라는 함수를 만들 건데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함수명을 적고 그 다음에 함수를 만들 것이다 라는 거를 적고, 사실 입력값이 없습니다. 그냥 함수만 사용할 수 있게, 호출해서 쓸 수 있게 특별히 입력값이나 값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실행했을 때 x에 1부터 10까지 넣어라 라는 구문을 넣고 그 값을 반환을 했습니다. 이래서 함수를 실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1부터 10까지 출력해달라, 반환해라, 이런 값 자체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다가 또 뭔가를 입력 변수를 넣은다면은 y라는 값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y 플러스 10, y에다 3을 넣고 함수 자체에서는 입력받는 y 값에다가 10을 더해서 출력해라, 이런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y는 3인 거를 확인을 했죠. 그냥 입력값을 넣지 않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디폴트 값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y를 넣어주면은 이렇게 13이 출력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3을 넣어도 입력값 자체가 y라는 거 자체가 입력값이기 때문에 3을 넣어도 출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함수 구문이 돌아서 출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어문인데요. 제어문 자체는 다른 프로그램에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당연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제어문 자체를 조건문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그래서 제어문은 조건에 따라 제어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조건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제어문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if, switch, for, while문이 있는데 다른 프로그래밍을 하셨다면 당연히 저런 부분을 겪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어떤 프로그래밍들인지 띄어쓰기 한 칸이 다른다든가 가로가 추가된다거나 이 정도의 차이만 있지 구문 구조 자체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어문은 조건에 맞을 때 실행되는 if문, 어떤 값이 입력됨에 따라 해당 경우의 케이스를 실행하는 스위치문, 그리고 특정 명령을 지정된 횟수 또는 종료 조건에 만족시킬 때까지 반복하는 실행하는 for문, 그리고 또 특정 조건이 만족되는 동안 지정된 명령을 계속 반복하여 실행하는 while문. for하고 while문 자체는 for문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번 돌 것인지 지정을 하죠. 그런 차이가 있고요.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지금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있나요? 없죠. 네. if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사실 if for while 스위치문 같은 경우 중에서 저 같은 경우도 if문을 가장 많이 쓰이고요. if문은 이제 프로그램 형식을 할 때도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도 쓰이고, 뭔가 필터 처리할 때도, 뭔가 특정 변수를 생성을 할 때도,
이 조건이 아니면 저거래, 이 조건이 아니면 저거래, 저걸 실행해, 아니면 이 조건은 아니면 저기에다 넣어, 이럴 때 쓰이기 때문에 if문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if문은 조건이 한 개일 때는 단일 if문이 있고 if else문은 두 가지 이상의 조건을 추가할 때, 중첩 조건을 사용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여러 개일 때는 if else문을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단일 if문 같은 구조, 이 단일 if문의 구조를 보면은 if하고 가로 안에 조건을 넣습니다. 어떨 때 이거를 할 거냐, 그리고 그 중괄호, 그러니까 소괄호 안에 조건을 넣고 중괄호 안에 이제 조건이 맞을 때 실행되는 문장 혹은 식,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if else문 같은 경우는 if문하고 똑같지만 else가 밑에 추가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이거 if else문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 이상의 조건이 됐을 때는 else if, 중간에 else if문을 넣어갖고 조건을 계속 늘려나가는 그런 식으로 문법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if else문이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를 실습해 보려고 합니다. if else문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조건이 맞을 때 실행될 거, 조건이 아닐 때 실행될 거. 문법 구조 자체가 조건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조건이 맞을 때 실행될 거, 그리고 조건이 아닐 때 실행될 거,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if else문 자체, if문하고 if else문 자체가 이제 좀 배열이냐 행렬이냐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긴 한데, if else문 같은 경우는 이제 무제한으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건식을 넣었는데 조건이 맞을 때 실행된 문장이고 조건이 아닐 때는 또 if else문을 넣어갖고 계속 확장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제 실습을 해볼 건데, x에 0을 놓고 만약 x가 0보다 크면 이라는 조건을 넣었습니다. 맞으면 x에 0보다 크다라는 걸 출력을 하고, 아니면 또 if else문이 나왔죠. 만약에 0보다 작다, 아니면 이 if else문을 실행을 하는데 이 if else문 자체에서 또 조건이 있으니까 이 조건을 얘기를 하면 x가 0보다 작으면 0보다 작다, 또 이도저도 아니면은 0하고 같아, 이렇게 출력하라, 이렇게 구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x에 0을 넣었으니까 0하고 같아 라고 출력이 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if문 자체에서는 if문을 쓸 때 지금 if else문을 썼을 때는 오류가 안 났지만 단일 if문을 썼을 때는 요 중괄호 자체를 양 끝에 안 붙여주면 실행이 안 되고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R 스타일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if문이 실행이 안 될 경우엔 요 중괄호를 양쪽 끝에 붙여서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게 해주면 실행이 됩니다. 근데 if문은 뭐 아까도 if else문 가지고 계속 늘렸지만 조건이 많아지면 코드가 복잡해집니다. 그럴 때 이제 스위치문, 말 그대로 스위치를 사용하는 것 같은 제어문입니다. 어떤 버튼, 조건을 누르냐에 따라서 실행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 자체는 조건값을 넣고 실행된 문장, 이런 식으로 해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문을 하나 보시면은 제가 ft 스위치라는 펑션을 만들었고 그 안에 스위치문을 넣었습니다. 입력되는 값 자체가 x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1이면 하나를 출력하고 2면 둘을 출력하고 이도저도 아니면 기타를 출력해라 라는 구문을 만들었고, 그 함수에다가 이제 입력되는 값 1을 넣었더니 하나가 출력되었고 3을 넣었더니 셋이 출력되었습니다. 이제 5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정의되지 않은 값이죠. 5를 넣었을 때는 기타가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위치문이나 if문 자체도 펑션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문 같은 경우는 특정 명령을 지정된 횟수만큼 또는 지정된 횟수가 종료 조건을 만족시킬 때까지 반복하여 실행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제 뭐
포문 안에 if문을 넣어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다음 반복 단계로 건너뛰라는 명령어 next라는 뭐 명령어를 같이 넣을 수도 있고 완전히 빠져나가라는 브레이크 명령어를 같이 넣을 수 있습니다. 포문 구조 자체도 이렇게 if문하고 비슷하죠. 가운데 이제 조건이 들어가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예제를 보고 말씀드리면은 포 i는 1부터 10까지 반복을 하랍니다. 하라고 하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포 i에 1부터 10까지 반복하라 해서 프린터를 출력을 해줘라 라고 해주면은 1부터 10까지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while문 같은 경우는 특정 조건이 만족되는 동안 지정된 명령을 계속 반복해야 해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while문을 잘못 짜게 된 경우 계속 돕니다. 그래서 끄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꼭 조건을 만족하게끔 해서 짜야 되는 겁니다. while문 자체에서도 next와 break문을 같이 넣을 수 있습니다. 예문을 해석을 해보면은 i에다 0을 넣고 i가 5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 i에다 1을 더해줘라 이렇게 넣었습니다. 근데 얘 자체가 1부터 5까지 출력됐습니다. 근데 왜 1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 출력을 하라 했는데 5까지 나왔냐? 프린트문이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좀 잘못 짠 거죠. 다음은 데이터 핸들링. 이제 실제 데이터를 받아서 핸들링하는 부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데이터 핸들링, 전처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누구나 얘기하지만 한 80%는 다 전처리에 시간을 쓰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단축하고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손으로 R이든 뭐 파이썬이든 이런 도구를 통해서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을 정도로 해야 원하는 전처리를 할 수 있고 전처리를 한 걸 가지고 통계 기법을 통해서 전처리 자체를 통계 기법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통계 기법에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전처리를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전처리된 데이터를 그냥 더하기 빼기 평균, 뭐 표준 편차 이런 것만을 가지고 해도 기술 통계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요즘 막 빅데이터라고 해갖고 뭐 10기가 뭐 1테라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거냐라는 것 자체인데 저는 뭐 사회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 10년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 10년 사회 경험을 하면서 위에 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뭔가 모집단에서 뭔가 표본을 뽑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거를 다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를 해서 볼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통계 결과값만 가지고도 사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술 통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R에서는 기본적으로 쓰는 그런 구문들이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디플라이어나 TIDYR 패키지를 사용해서 이 패키지들 장점이 있는데 이제 뒤에 부분 같은 경우 뒤에 실습할 때 나올 텐데 SQL 쿼리 문법과 구조가 비슷하고 실제 조금 있다가 RDB와 연결했을 때 아시겠지만 실제로 디플라이어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제 RDB에 저장을 하거나 가공을 할 때 혹은 불러올 때 SQL 쿼리로 바꿔줍니다. 그 쿼리를 어떻게 바꿨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RDBS에서 SQL 쿼리 문법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하나를 처리하고 하나를 변수에 넣지 않고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계속 이어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제가 책에서도 조금 언급은 했지만 저도 이 많은 부분을 다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좀 노력파라서 짬짬이 보고 공부하고, 근데 뭐 사람의 뇌도 이제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잊어먹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 이제 이 치트시트라는 거를 써서 치트시트라는 거를 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만 여기 정리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이제 어떤 문법 구조가 어떻게 됐지, 어떤 함수를 써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이 치트시트 같은 경우는 RStudi오에서 제공하는 게 굉장히 많고
RStudio 헬프의 치트시트 여기에서 들어가서 그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바로 다운로드가 지금 된 거예요. 그리고 URL 같은 경우는 저도 RStudio 홈페이지에 가면은 나오는데 여기 리소스에 치트시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요 RStudio 헬프에서 본 거 외에도 다른 치트시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는데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영문 버전이긴 하지만 사실 딱 봐도 그림으로 잘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간혹 한글 버전도 누가 번역해 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보시면서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디플라이어 치트시트 같은 경우는 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커리큘럼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공공 데이터 포탈에서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그거를 RDB에 넣어보고 그걸 가지고 뭔가 다시 가지고 오는 것도 해보고 분석도 해보고 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데이터 포탈 같은 경우는 뭐 정부에서 만든 거죠. 근데 조금 답답한 면이 있는 거는 로우 데이터 자체가 많이 없고 통계적인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data.go.kr에 가셔서 전국 도서관 표준 데이터라고 하면 이렇게 한 건이 나오는데 표준 데이터로 이걸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 엑셀 파일로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 데이터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양이 많으면은 뭐 CSV로 갖고 오거나 다른 방식으로 쓸 수도 있는데 양이 적어서 엑셀 파일로 갖고 오겠습니다. 뭐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는 뭐 제목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은 전국 도서관 정보, 도서관 유형, 운영 시간 등을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쓸 수 있는 데이터고, 다운받으면 이렇게 바로 다운을 받았습니다. 다운받은 데이터를 이게 R 자체가 한국어냐 영문어냐에 따라서 또 이제 환경 세팅 값이 바뀌고 이제 좀 오류가 날 수 있어서 라이브러리라는 명칭으로 파일 네임을 바꾸겠습니다. 바꾼 다음에 뭐 편하는 위치에 넣어도 되는데 불러오기 경로를 알기 쉽게 그냥 C 밑에 이렇게 집어 넣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불러올 건데 자체에서 제공하는 함수나 패키지를 통해서 자체에 있는 거를 가지고 불러올 수도 있지만 RStudio에서 개발한 redXL 혹은 redR, CSV는 redR이죠. 이런 패키지들을 통해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패키지들을 쓰냐?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면 불러오는데 속도가 느립니다. 거기에 최적화를 시킨 패키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패키지를 활용해서 불러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자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인스톨 패키지 하고 양쪽에 다운표를 붙인 다음에 redXL 한 다음에 그러니까 패키지 명이죠. 엔터를 넣어주면 설치가 됩니다. 설치를 제 PC에는 이미 설치가 돼 있어서 2번 까는 것보다는 그래서 조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금방 설치가 될 거예요. 네, 설치가 됐을 것 같아서 설치가 됐으면은 이제
이 패키지 혹은 라이브러리라고 불리는 거를 불러와라 하는 거 구문 자체가 라이브러리 다음에 패키지 명입니다. 그래서 불러오면은 이렇게 하단의 콘솔에 아무 오류 없이 불러왔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패키지를 로드하고 있냐 이런 것도 사실 명령어로 다 알 수 있는데 제 책에 일부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불러온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view라는 명령어를 써서 그 안에 지금 이 라이브러리라는 변수에다가 이 라이브러리 엑셀 파일을 불러와서 저장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를 view라는 함수에다가 넣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RStudio 자체가 이제 따로 창을 분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이렇게 창을 키워서 보면은 이 데이터를 컬럼명도 있고 내용도 있고 잘 불러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를 이제 또 GUI로도 할 수 있습니다. 파일에서 import dataset에 from excel 부분을 클릭해서 브라우저에 이제 어디 저장한 위치죠. 어디 있는 뭐를 가지고 올 거냐 해서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불러오기 전에 값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불러올 때 인코딩 타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설정을 할 수도 있고, GUI로 그냥 클릭만으로도 불러올 수가 있고, 또 하단에 보면은 코드 프리뷰 해갖고 아까 쓴 코드가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근데 분석을 하다 보면은 특정 뭐 지표라고 하죠. 인덱스 값들 자체를 매일 내가 수동으로 뭔가를 하지 않고 자동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콘솔에서 뭐 하나 예를 들면 콘솔에서 만약에 이 R이라는 명령어를 치면은 R이 실행되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환경 변수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 이렇게 뭔가 RStudio나 R을 띄우지 않고도 콘솔단에서 뭔가 세팅을 해서 10시에 이걸 돌려라 이런 스케줄러를 걸어 놓으면은 자동으로 얘가 내가 짠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해서 원하는 값을 어디에 저장을 하거나 파일로 저장을 하거나 RDB에 저장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사실 큰 프로그램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제가 짠 스크립트들이 이렇게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뭐 1 단위로 지표를 많이 이제 뽑잖아요. 그래서 뭐 오늘 몇 명이 접속했냐 이거를 카운트할 거 자체를 매 24시 땡 하면 돌려라 해갖고 이런 식으로 스케줄러에다가 넣은 다음에 어떤 스크립트를 돌려라 해서 짜 넣기 때문에 이런 GUI로,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GUI로 활용하는 거는 사실 한정적인 거고 코드로 연습을 하는 게 많이 좋습니다. 불러온 데이터를 이제 RDB에 넣을 건데, 이 RDB 자체는 제가 이제 애저에다가 RDB를 하나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넣기 전에 원래 이 두 번째 시간에 하려고 했던 AWS,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저거를 넣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 클라우드에서 클릭으로 뭔가를 실행을 할 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클라우드는 내가 뭔가 뭐 인스톨해라 이런 게 아니고 클릭으로 GUI로 클릭을 하면은 얘가 인스톨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다음에 RDB에 넣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뭔가 팁을 드리고자 뭔가를 한 건데, 제가 뷰에다가 변수명을 넣지 않고 그냥 단축키죠. 컨트롤 D를 눌러서 이렇게 뷰를 띄웠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이 애드인이라고 해갖고 여기 있는 패키지 중에 하나 퀵뷰 데이터 프레임 이 패키지 자체가 이제 단축키를 활용해서 뷰로 바로 볼 수 있게끔 하는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이 애드인 같은 경우도 사실 처음에 없었는데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애드인 잘 쓰면은 단축키 설정이나 제 책에도 있지만 뭐 테마 ggplot 테마 같은 설정하는 패키지도 여기서도 바로 클릭으로 불러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팁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강의 시간은 이제 클라우드와 RDB를 활용 이렇게 커리큘럼이 잡혀 있는데 앞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AWS, 아마존이 7-80% 차지하고 있죠, 점유율이. 그래서 원래 아마존 매출이 떨어지다가 얘 때문에 엄청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 18개의 각각의 리젠들이 있으니까 서버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가까이 있는 게 그 데이터를 불러올 때 빠르잖아요, 네트워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뭐 서울에도 리젠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리젠 숫자 같은데, 그래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리젠을 쓰는 게 속도 면에서 월등히 빠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국에 접속하는 것보다 얘네 망이 미국에 접속하는 게 빠릅니다. 그래서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스팀 서비스를 할 때도 스팀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에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죠. 그런 플랫폼 자체에서도 이제 클라우드를 많이 쓰게 되는데, 구성을 할 때 여기에다가 메인 서버를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이 여기 접속하는 게 훨씬 빠르지, 이 사람이 내 컴퓨터 혹은 뭐 특정 IDC에 접속하는 것보다 빠르기 때문에 각각의 리젠들이 여러 군데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같은 개념 자체가 일부러 빌려 쓰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단독 서버를 쓸 수도 있지만 하나의 PC의 자원을, 그러니까 하드웨어 용량이 큰 자원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나눠 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좀 절감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쓴 만큼 비용을 내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사실 큰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하드웨어 사양에, 아까 저희 회사 컴퓨터 사양도 말씀드렸지만은 255기가 정도. 왜냐면 데이터를 거기다 다 올려야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다 올리지 않고 하드웨어나 가상 메모리를 쓴다 이러면은 사실 또 그만큼 느리기 때문에 하드웨어 스펙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그때 어떤 큰 데이터를 분석할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의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자원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아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AWS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많고 이게 뭔가 어떻게 구성했냐라는 자료도 많고 쓰이는 방법을 설명한 책이나 뭐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활용이 쉽습니다. 그 다음 후발주자인데 애저라고 해서 MS에서 만든 클라우드입니다. 네, MS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센스의 강점이 있죠. 윈도우 라이센스도 있고 뭐 SQL 라이센스도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애저하고 좀 차별을 두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 AWS하고 좀 차별을 두는 것 같지만 AWS에서도 결국 MS SQL 다 쓸 수 있고 라이센스 비용 따로 내면서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거를 쓰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엔터프라이즈 버전 R을 MS에서 인수를 했다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엔터프라이즈 R을 이제 애저에서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게 얘네는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AWS에 누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죠. 이미지를 가지고 그 데이터 분석 환경, R 환경을 구축해 보는 거하고, 애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구축하는 거하고, 그 뒤에 이제 애저에서 엔터프라이즈를 구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그 구축이 완료되기 직전에 이제 RDB에 넣는 과정을 하고, 사실 이미지를 떠놓은 거나 애저에서 뭔가 구성해 놓은 거나 이게 해 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요 해놓은 것들보다 나만의 최적화를 만들려고 한다면 단일, 제 PC든 하드비든 이런 데 구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단일로 구성하는 방법을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같은 경우는 그 프리 서버들이 많이 있고 1년 동안 무료죠. 처음 가입한 다음에. 애저 같은 경우는 1년에 24만 원인가? 한 달에 24만 원인가? 아무튼 요 기간이 있지만 가입을 한 다음에 일부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을 정도로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미 애저나 AWS를 쓰고 계신 분이 있나요? 왜냐면 이게 가입을 한 다음에 무료로 이미 써버렸다면 체험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미 쓰셨다면은 네, 눈으로만이라도 보시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요 URL에 접속하겠습니다. 요거죠. 로그인을 한 다음에 이제 계정을 생성하기 어디를 눌러도 이제 계정을 로그인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무료 계정 생성하기를 해서 네, 넣으라는 걸 다 입력하고 이제 얘 같은 경우 자체는 애저나 AWS 같은 경우는 일단 지불 수단을 꼭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만약에 넣으면은 1달러가 결제가 된 다음에 몇 분 뒤에 취소가 바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계정을 생성하는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정을 생성해서 같이 따라하는 게 또 눈으로만 보시는 것보다 좋으니까 한 5분 정도 AWS 시간이 남으시면 애저까지 계정을 생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년이 계속 지나서 테스트 용도로 사실 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지불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개인 용도로 쓸 수는 없으니까 테스트 용도로 이제 친구들 계정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갖고 계속 1년씩 쓰고 있습니다. 사실 가입 절차가 복잡해서 문자로도 받고 카드도 입력해야 되고 시간이 조금 소요되긴 합니다. 네, 좀 10분 뒤면 쉬는 시간이니까 요 계정 가입을 못 하신 분들은 그때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이미지를 가지고 AWS의 R 환경을 구축하는 거는 간단하니까 먼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가입이 되셨거나 가입을 지금 시간에 하셨던 분들은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AMI라고 해서 요거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좀 유명한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서 사이트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는 이제 AWS를 가지고 이미지들을 떠놓은 거예요. 자기가 이제 환경 세팅을 구축한 거를 그대로 복구를 할 수 있게 이미지들을 떠놓은 건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R하고 RStudio 서버를 구축해놨다. 그리고 버전도 나와 있고 기반 자체는 우분투를 쓴다라는 것도 있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우분투로 R 분석 서버를 구축을 했다가 오류에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CentOS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CentOS는 그나마 정보가 많아서 좀 원활히 분석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제 각 리전이죠. 웨스트, 센터, 캐나다 이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이다 보니까 서울, 요 아시아, 서울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바로 AWS 콘솔 창으로 바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스턴스 어떤 거를 선택할 거냐 AWS 프리티어라고 해서 무료라고 나오는 거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검토 및 시작 사실 특별한 게 없이 요 부분만 이제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이제 보통 암호를 통해서 접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더 보안을 강화한다면 키 플러스 암호 키도 필요하고 암호도 필요하죠.
가상화폐의 이제 콜드 월렛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뭔가 따로 USB나 뭐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따로 저장을 해서 보관을 할 수 있는 접속에 필요한 키를 생성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존의 키를 만들게 했기 때문에 기존 키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과는 이제 간단하게 클릭만으로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인스턴스 상태가 지금 펜딩인데, 이게 이제 상태가 변경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네, 러닝으로 바뀌었으니까 요거로 이제 앞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RStudio 자체도 깔린 거기 때문에 RStudio를 외부로 접속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RStudio를 설치를 하면 8080 포트를 쓰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80 포트 기본 포트를 쓰게 해놔서 AWS에서 이제 80 포트를 접속할 수 있게 포트를 열어주는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안 그룹에 아마 이 첫 번째 거를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간상으로, 그래서 인바운드, 그래서 편집, 규칙 추가, 뭐 TCP 기본으로 쓰고 80을 입력한 다음에 저장을 하게 되면 실행 중인 퍼블릭 URL을 복사를 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치가 된 거를 로그인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 디폴트 값은 RStudio이기 때문에 아이디, 패스워드 둘 다 RStudio로 되어 있고, 아까 그 AMI 그 홈페이지에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면은 이렇게 똑같이 데스크탑하고 같은 환경으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컴퓨터를 들고 다니기도 어렵고 분석하는 것 자체가 용량이 크기 때문에, 분석 서버를 쓰기 때문에 그 서버에 항상 접근을 해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뭐 다른 원격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외부로 들어가든, 파이썬 역시 주피터 노트북 역시 외부로 띄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외부로 뭔가를 접속해서 어디서나 분석을 할 수 있게 같은 환경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를 많이 쓰게 됩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제 데스크탑하고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그 윈도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리눅스에는 이제 패키지를 설치하다 오류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도 잘 하시겠지만 설치 나면은 이제 어떻게 푸느냐, 사실 이 책,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책 자체도 제가 뭔가 공부를 하다가 계속 이제 축적하는 것, 그러니까 저장하고 정리해서 놓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출판하게 됐는데, 이제 R 같은 경우도 오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설치 오류, 뭐 자바 설치할 때도 자바는 설치되지만 뭐 이제 환경 세팅 값 자체가 적용이 안 된다, 그럴 때 뭐 설치하는 것들, 사실 저도 이게 다 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리눅스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필요한 것들만 따로 정리를 해서 그 분석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관을 해서 저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실 분석된 환경을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해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콘솔에서 1+1을 치면은 2가 나옵니다. 통계
언어, 그러니까 분석 언어 기반답게 콘솔에서는 기본 계산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창 자체를 아까 저는 검게 썼는데 검게 쓰려면은 글로벌 옵션 같은 데에서 이제 또 여기죠. 여기서 제가 뭘 썼지? 뭔가? 이렇게 해서 스타일, 테마 이런 것들을 바꿔서 사용을 하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네. 보통 여기 보시면 기본 디폴트 값 자체가 지금 RStudio라는 아이디에 RStudio라는 패스워드를 썼지만 요 라이브러리를 불러온 다음에 요 패스워드 사이에 이제 값을 넣어주면은 그 패스워드로 다음 로그인할 때 바뀌게 이 친구가 짜서 저희한테 제공을 해준 겁니다.